옛 조선시대 남쪽 지방의 어느 조용한 강가 마을에 홀어머니와 함께 작은 주막을 꾸려가는 마음씨 착한 젊은이 이선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동이 트기 전 선준은 새벽일을 나가기 위해 안개 낀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변 한쪽에 무언가 희미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젊은 여인이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허름했지만 어딘가 기품이 서려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괜찮으시오. 선주는 놀라 여인의 몸을 흔들었지만 미동도 없자 조심스레 손목에 손을 대어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숨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한 선주는 망설임 없이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군. 우선 집으로 모셔가야겠다. 어머니께서 보시면 놀라실 텐데. 선주는 서둘러 어머니가 계신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막에 도착하니 그의 어머니 황씨 부인이 이른 아침부터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선준아.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등에 업은 그 처자는 누구인고? 어머니, 이 처자가 강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듯 온몸이 젖어 있어 그냥 두면 위험할 것 같아 우선 모셔왔습니다. 황씨 부인은 깜짝 놀라며 다가와 여인의 창백한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이 젊은 처자가 강물에 빠졌단 말이냐. 어서 안으로 들이거라. 어서. 황씨 부인은 선준과 함께 여인을 방으로 옮겨 눕히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방 안 아궁이에 장작불이 타오르며 온기를 더했고 어머니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여인의 얼굴과 손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여인은 미약한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보시오, 아가씨. 정신이 드시오. 여인은 힘겹게 눈을 깜빡이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이곳은 저희 집입니다. 이 마을의 작은 주막이기도 하지요. 아가씨께서 강가에 쓰러져 계신 걸 제가 발견하고 모셔왔습니다. 여인은 놀란 듯 자신의 젖은 옷과 흐트러진 머리를 보고는 당황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운이 없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들께 큰 폐를 끼쳤군요. 송구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목숨을 살리는 것이 먼저지요. 그때 황씨 부인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이제야 정신이 드셨네. 우선 이것부터 들고 기운부터 차리시오.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 여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에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여인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허름한 행색과는 달리 말투와 행동에서 기품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여인은 최서연이라는 이름을 밝혔고 선준의 어머니를 도와 서툴지만 주막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장사를 마친 황씨 부인은 서연의 사연이 궁금하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내 행색을 보아 처음엔 도망친 노비인가 싶었지만 하는 행동을 보니 양갓집 교수 같구나. 혹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서연은 긴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는 궁궐에서 일하시던 직관이셨습니다. 직관이라니. 왕실의 묘자리를 보는 그 직관 말이냐? 네, 맞습니다. 아버지는 왕실 종친의 묘자리를 보셨는데 다른 직관들이 그 터를 흉지라며 모함하였습니다. 허면 정말 흉지였던 것이냐? 아닙니다. 아버지는 조선 최고의 풍수사셨습니다. 그들이 흉지라고 주장한 이유는 비가 내리면 그 땅에 흙이 붉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잘못된 묘자리를 추천했다는 누명을 쓰고 머나먼 곳으로 귀향을 가셨고 그곳에서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산소에 인사라도 드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강가에서 잠시 쉬는 사이 누군가 저를 강물로 밀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누군가 너를 밀었다고? 세상에. 우리 서연이 고생이 많았구나. 이왕 이렇게 된 것, 갈 곳도 없다 하니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살자꾸나. 우리 선준이도 내가 싫지만은 않은 눈치더구나. 내 아들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저 녀석이 참 착하고 순박하단다. 서연은 황씨 부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모든 대화를 선주는 문밖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밤, 선준이 어머니에게 이 마을에 사는 박진우 대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 도와드리는 박대감님 댁 있지 않습니까? 대감님께서 요즘 또 그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또, 장마철만 되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나온다는 그 꿈 말이냐? 옆에서 바느질을 하던 서연은 그 대화를 듣고 조용히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선준 씨, 그 대감님이 무슨 꿈을 꾸시기에 그러세요? 몇 해 전부터 장마철만 되면 꿈속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 춥다고 하신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짓누르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은 서연은 무언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준 씨, 혹시 그 대감님 할아버지의 묘가 이 마을 산중턱에 있나요? 맞아. 산중턱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장마철마다 같은 꿈을 꾸신다면 묘지에 물이 찼을 가능성이 큽니다. 묘지에 물이 네, 산중턱에 있는 묘는 비가 많이 내리면 집안이 약해져 물이 스며들기 쉽습니다. 그러면 묘 아래에 있는 관이 물길을 따라 떠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렇다면 이 사실을 대감님께 알려드려야겠구나. 다음 날 아침, 선주는 서둘러 박진우 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그날 주막은 장날이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서연은 바쁘게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막으로 들어서는 한 무리의 남성들을 보고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리의 중심에는 날카로운 눈매와 교활한 미소를 띤 중년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버지의 동료였던 직관 김태수였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려던 찰나 김태수와 함께 온 남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직관 나리, 친구분의 여식도 이제 처리했으니 마음이 놓이시겠습니다. 조용히 하게.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급히 몸을 숨겨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 명당에 있던 소피도 지난밤에 다 덮어 정리했습니다요.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가 보신 땅은 명당이 맞았어. 김태수가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소피를 묻어 흉지로 위장하고 아버지를 모함한 거였구나. 분노가 치밀었지만 서연은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같은 시각, 선주는 박진우 대감을 만나 간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뭐라고? 내 꿈이 묘지 때문일 수 있단 말이냐? 네. 대감마님. 저희 주막에 있는 서연이라는 여인이 풍수에 조예가 깊은데 그리 말하였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당장 그 여인을 데리고 내 할아버님 묘소로 가보자. 잠시 후 대감과 선준, 그리고 서연과 하인들은 산중턱에 있는 묘소로 향했습니다. 묘소에 도착한 서연은 주변 지형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대감마님, 땅을 보십시오. 집안이 약해진 흔적과 묘 아래로 물길이 흐른 자국이 보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서 묘를 파보아라. 하인들이 땅을 파내려가자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감마님. 관이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 할아버님의 관이 어디로 갔단 말이냐? 그때
서연이 묘소 아래 비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근처를 파보십시오. 관이 이쪽으로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인들이 서연이 가리킨 곳을 파자 곧 단단한 나무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아버지. 못난 손자가 이제야 왔습니다. 서연은 다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관이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양지 바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대감마님, 이곳이 진정한 명당입니다. 여기에 다시 이장하시면 할아버님께서 편히 잠드실 것입니다. 대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장을 명하려던 그 순간 산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도와 함께 말을 타고 나타난 이는 바로 직관 김태수였습니다. 대감마님, 여기 계셨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린 대감님의 선산에 있는 땅을 사고자 하는 일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 대감마님. 제가 바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직관 김태수라 하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김태수와 함께 온 남자가 서연을 보고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살아있다니. 김태수 역시 서연을 보고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습니다. 너희들, 방금 한 말이 무엇이냐? 뭘 보고 그리 놀라는 것이냐? 서연이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태수. 나를 보고 놀란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줄은 몰랐겠지? 당신은 아버지가 찾아낸 명당이 탐나 그 땅에 소피를 묻어 흉지로 조작하고 아버지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었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나마저 없애려 이자를 시켜 강물에 밀어버렸지. 뭐라고? 그 땅이 흉지가 아니었단 말이냐? 내게는 쓸모없는 흉지이니 자신에게 팔라고 하지 않았느냐? 대감의 명에 따라 모두가 김태수가 사려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누가 봐도 평온한 기운이 감도는 명당이었습니다. 그때 한 하인이 땅속에서 검붉은 흙덩이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이 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흙 색깔이 이상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피가 묻혔던 흔적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명당을 흉지로 속여 내 땅을 가로채고 무고한 사람들을 해하려 했구나. 사또, 당장 이 자들을 체포하여 의금부로 압송하시오. 대감마님.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고 김태수와 그의 일당은 모두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는 서연의 아버지 김지관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대감은 선준과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너희 둘 덕분에 내 할아버님을 편히 모실 수 있었고 가문의 큰 화를 막을 수 있었다. 그 명당은 너희가 아니었다면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었을 땅이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곳에서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 거라. 선준과 서연은 대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 후 마을에서는 선준과 서연의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명당에 새 집을 짓고 선준의 어머니를 모시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고 선한 마음과 용기 있는 행동은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옛 조선시대 남쪽 지방의 어느 조용한 강가 마을에 홀어머니와 함께 작은 주막을 꾸려가는 마음씨 착한 젊은이 이선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동이 트기 전 선준은 새벽일을 나가기 위해 안개 낀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변 한쪽에 무언가 희미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젊은 여인이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허름했지만 어딘가 기품이 서려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괜찮으시오. 선주는 놀라 여인의 몸을 흔들었지만 미동도 없자 조심스레 손목에 손을 대어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한 선주는 망설임 없이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군. 우선 집으로 모셔가야겠다. 어머니께서 보시면 놀라실 텐데. 선주는 서둘러 어머니가 계신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막에 도착하니 그의 어머니 황씨 부인이 이른 아침부터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선준아.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등에 업은 그 처자는 누구인고? 어머니, 이 처자가 강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듯 온몸이 젖어 있어 그냥 두면 위험할 것 같아 우선 모셔왔습니다. 황씨 부인은 깜짝 놀라며 다가와 여인의 창백한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이 젊은 처자가 강물에 빠졌단 말이냐. 어서 안으로 들이거라. 어서. 황씨 부인은 선준과 함께 여인을 방으로 옮겨 눕히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방 안 아궁이에 장작불이 타오르며 온기를 더했고 어머니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여인의 얼굴과 손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여인은 미약한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보시오, 아가씨. 정신이 드시오. 여인은 힘겹게 눈을 깜빡이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이곳은 저희 집입니다. 이 마을의 작은 주막이기도 하지요. 아가씨께서 강가에 쓰러져 계신 걸 제가 발견하고 모셔왔습니다. 여인은 놀란 듯 자신의 젖은 옷과 흐트러진 머리를 보고는 당황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운이 없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들께 큰 폐를 끼쳤군요. 송구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목숨을 살리는 것이 먼저지요. 그때 황씨 부인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이제야 정신이 드셨네. 우선 이것부터 들고 기운부터 차리시오.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 여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에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여인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허름한 행색과는 달리 말투와 행동에서 기품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여인은 최서연이라는 이름을 밝혔고 선준의 어머니를 도와 서툴지만 주막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장사를 마친 황씨 부인은 서연의 사연이 궁금하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내 행색을 보아 처음엔 도망친 노비인가 싶었지만 하는 행동을 보니 양가집 교수 같구나. 혹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서연은 긴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는 궁궐에서 일하시던 직관이셨습니다. 직관이라니. 왕실의 묘자리를 보는 그 직관 말이냐? 네, 맞습니다. 아버지는 왕실 종친의 묘자리를 보셨는데 다른 직관들이 그 터를 흉지라며 모함하였습니다. 허면 정말 흉지였던 것이냐? 아닙니다. 아버지는 조선 최고의 풍수사셨습니다. 그들이 흉지라고 주장한 이유는 비가 내리면 그 땅에 흙이 붉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잘못된 묘자리를 추천했다는 누명을 쓰고 머나먼 곳으로 귀향을 가셨고 그곳에서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산소에 인사라도 드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강가에서 잠시 쉬는 사이 누군가 저를 강물로 밀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누군가 너를 밀었다고? 세상에. 우리 서연이 고생이 많았구나. 이왕 이렇게 된 것, 갈 곳도 없다 하니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살자꾸나. 우리 선준이도 내가 싫지만은 않은 눈치더구나. 내 아들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저 녀석이 참 착하고 순박하단다. 서연은 황씨 부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모든 대화를 선주는 문밖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밤
선준이 어머니에게 이 마을에 사는 박진우 대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 도와드리는 박대감님 댁 있지 않습니까? 대감님께서 요즘 또 그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또, 장마철만 되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나온다는 그 꿈 말이냐? 옆에서 바느질을 하던 서연은 그 대화를 듣고 조용히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선준 씨, 그 대감님이 무슨 꿈을 꾸시기에 그러세요? 몇 해 전부터 장마철만 되면 꿈속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 춥다고 하신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짓누르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은 서연은 무언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준 씨, 혹시 그 대감님 할아버지의 묘가 이 마을 산중턱에 있나요? 맞아. 산중턱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장마철마다 같은 꿈을 꾸신다면 묘지에 물이 찼을 가능성이 큽니다. 묘지에 물이 네, 산중턱에 있는 묘는 비가 많이 내리면 집안이 약해져 물이 스며들기 쉽습니다. 그러면 묘 아래에 있는 관이 물길을 따라 떠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렇다면 이 사실을 대감님께 알려드려야겠구나. 다음 날 아침, 선주는 서둘러 박진우 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그날 주막은 장날이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서연은 바쁘게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막으로 들어서는 한 무리의 남성들을 보고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리의 중심에는 날카로운 눈매와 교활한 미소를 띤 중년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버지의 동료였던 직관, 김태수였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려던 찰나, 김태수와 함께 온 남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직관 나리, 친구분의 여식도 이제 처리했으니 마음이 놓이시겠습니다. 조용히 하게.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급히 몸을 숨겨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 명당에 있던 소피도 지난밤에 다 덮어 정리했습니다요.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가 보신 땅은 명당이 맞았어. 김태수가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소피를 묻어 흉지로 위장하고 아버지를 모함한 거였구나. 분노가 치밀었지만 서연은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같은 시각, 선주는 박진우 대감을 만나 간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뭐라고? 내 꿈이 묘지 때문일 수 있단 말이냐? 네. 대감마님. 저희 주막에 있는 서연이라는 여인이 풍수에 조예가 깊은데 그리 말하였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당장 그 여인을 데리고 내 할아버님 묘소로 가보자. 잠시 후 대감과 선준, 그리고 서연과 하인들은 산중턱에 있는 묘소로 향했습니다. 묘소에 도착한 서연은 주변 지형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대감마님, 땅을 보십시오. 집안이 약해진 흔적과 묘 아래로 물길이 흐른 자국이 보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서 묘를 파보아라. 하인들이 땅을 파내려 가자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감마님. 관이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 할아버님의 관이 어디로 갔단 말이냐? 그때 서연이 묘소 아래 비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근처를 파보십시오. 관이 이쪽으로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인들이 서연이 가리킨 곳을 파자 곧 단단한 나무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아버지. 못난 손자가 이제야 왔습니다. 서연은 다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관이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양지 바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대감마님, 이곳이 진정한 명당입니다. 여기에 다시 이장하시면 할아버님께서 편히 잠드실 것입니다. 대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장을 명하려던 그 순간 산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도와 함께 말을 타고 나타난 이는 바로 직관 김태수였습니다. 대감마님, 여기 계셨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린 대감님의 선산에 있는 땅을 사고자 하는 일을 데리고 왔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바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직관 김태수라 하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김태수와 함께 온 남자가 서연을 보고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살아있다니. 김태수 역시 서연을 보고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습니다. 너희들, 방금 한 말이 무엇이냐? 뭘 보고 그리 놀라는 것이냐? 서연이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태수. 나를 보고 놀란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줄은 몰랐겠지? 당신은 아버지가 찾아낸 명당이 탐나 그 땅에 소피를 묻어 흉지로 조작하고 아버지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었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나마저 없애려 이자를 시켜 강물에 밀어버렸지. 뭐라고? 그 땅이 흉지가 아니었단 말이냐? 내게는 쓸모없는 흉지이니 자신에게 팔라고 하지 않았느냐? 대감의 명에 따라 모두가 김태수가 사려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누가 봐도 평온한 기운이 감도는 명당이었습니다. 그때 한 하인이 땅속에서 검붉은 흙덩이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이 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흙 색깔이 이상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피가 묻혔던 흔적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명당을 흉지로 속여 내 땅을 가로채고 무고한 사람들을 해하려 했구나. 사또, 당장 이 자들을 체포하여 의금부로 압송하시오. 대감마님.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고 김태수와 그의 일당은 모두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는 서연의 아버지 김지관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대감은 선준과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너희 둘 덕분에 내 할아버님을 편히 모실 수 있었고 가문의 큰 화를 막을 수 있었다. 그 명당은 너희가 아니었다면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었을 땅이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곳에서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 거라. 선준과 서연은 대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 후 마을에서는 선준과 서연의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명당에 새 집을 짓고 선준의 어머니를 모시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고 선한 마음과 용기 있는 행동은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옛 조선시대 남쪽 지방의 어느 조용한 강가 마을에 홀어머니와 함께 작은 주막을 꾸려가는 마음씨 착한 젊은이 이선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동이 트기 전 선준은 새벽일을 나가기 위해 안개 낀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변 한쪽에 무언가 희미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젊은 여인이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허름했지만 어딘가 기품이 서려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괜찮으시오. 선주는 놀라 여인의 몸을 흔들었지만 미동도 없자 조심스레 손목에 손을 대어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한 선주는 망설임 없이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군. 우선 집으로 모셔가야겠다. 어머니께서 보시면 놀라실 텐데. 선주는 서둘러 어머니가 계신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막에 도착하니 그의 어머니 황씨 부인이 이른 아침부터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선준아.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등에 업은 그 처자는 누구인고? 어머니, 이 처자가 강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듯 온몸이 젖어 있어 그냥 두면 위험할 것 같아 우선 모셔왔습니다. 황씨 부인은 깜짝 놀라며 다가와 여인의 창백한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이 젊은 처자가 강물에 빠졌단 말이냐. 어서 안으로 들이거라. 어서.
황씨 부인은 선준과 함께 여인을 방으로 옮겨 눕히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방 안 아궁이에 장작불이 타오르며 온기를 더했고 어머니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여인의 얼굴과 손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여인은 미약한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보시오, 아가씨. 정신이 드시오. 여인은 힘겹게 눈을 깜빡이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이곳은 저희 집입니다. 이 마을의 작은 주막이기도 하지요. 아가씨께서 강가에 쓰러져 계신 걸 제가 발견하고 모셔왔습니다. 여인은 놀란 듯 자신의 젖은 옷과 흐트러진 머리를 보고는 당황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운이 없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들께 큰 폐를 끼쳤군요. 송구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목숨을 살리는 것이 먼저지요. 그때 황씨 부인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이제야 정신이 드셨네. 우선 이것부터 들고 기운부터 차리시오.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 여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에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여인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허름한 행색과는 달리 말투와 행동에서 기품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여인은 최서연이라는 이름을 밝혔고 선준의 어머니를 도와 서툴지만 주막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장사를 마친 황씨 부인은 서연의 사연이 궁금하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내 행색을 보아 처음엔 도망친 노비인가 싶었지만 하는 행동을 보니 양갓집 교수 같구나. 혹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서연은 긴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는 궁궐에서 일하시던 직관이셨습니다. 직관이라니. 왕실의 묘자리를 보는 그 직관 말이냐? 네, 맞습니다. 아버지는 왕실 종친의 묘자리를 보셨는데 다른 직관들이 그 터를 흉지라며 모함하였습니다. 허면 정말 흉지였던 것이냐? 아닙니다. 아버지는 조선 최고의 풍수사셨습니다. 그들이 흉지라고 주장한 이유는 비가 내리면 그 땅에 흙이 붉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잘못된 묘자리를 추천했다는 누명을 쓰고 머나먼 곳으로 귀향을 가셨고 그곳에서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산소에 인사라도 드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강가에서 잠시 쉬는 사이 누군가 저를 강물로 밀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누군가 너를 밀었다고? 세상에. 우리 서연이 고생이 많았구나. 이왕 이렇게 된 것, 갈 곳도 없다 하니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살자꾸나. 우리 선준이도 내가 싫지만은 않은 눈치더구나. 내 아들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저 녀석이 참 착하고 순박하단다. 서연은 황씨 부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모든 대화를 선주는 문밖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밤, 선준이 어머니에게 이 마을에 사는 박진우 대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 도와드리는 박대감님 댁 있지 않습니까? 대감님께서 요즘 또 그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또. 장마철만 되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나온다는 그 꿈 말이냐? 옆에서 바느질을 하던 서연은 그 대화를 듣고 조용히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선준 씨, 그 대감님이 무슨 꿈을 꾸시기에 그러세요? 몇 해 전부터 장마철만 되면 꿈속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 춥다고 하신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짓누르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은 서연은 무언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준 씨, 혹시 그 대감님 할아버지의 묘가 이 마을 산중턱에 있나요?
맞아. 산중턱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장마철마다 같은 꿈을 꾸신다면 묘지에 물이 찼을 가능성이 큽니다. 묘지에 물이 네, 산중턱에 있는 묘는 비가 많이 내리면 지반이 약해져 물이 스며들기 쉽습니다. 그러면 묘 아래에 있는 관이 물길을 따라 떠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렇다면 이 사실을 대감님께 알려드려야겠구나. 다음 날 아침, 선주는 서둘러 박진우 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그날 주막은 장날이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서연은 바쁘게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막으로 들어서는 한 무리의 남성들을 보고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리의 중심에는 날카로운 눈매와 교활한 미소를 띤 중년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버지의 동료였던 직관 김태수였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려던 찰나 김태수와 함께 온 남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직관 나리, 친구분의 여식도 이제 처리했으니 마음이 놓이시겠습니다. 조용히 하게.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급히 몸을 숨겨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 명당에 있던 소피도 지난밤에 다 덮어 정리했습니다요.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가 보신 땅은 명당이 맞았어. 김태수가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소피를 묻어 흉지로 위장하고 아버지를 모함한 거였구나. 분노가 치밀었지만 서연은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같은 시각, 선주는 박진우 대감을 만나 간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뭐라고? 내 꿈이 묘지 때문일 수 있단 말이냐? 네. 대감마님. 저희 주막에 있는 서연이라는 여인이 풍수에 조예가 깊은데 그리 말하였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당장 그 여인을 데리고 내 할아버님 묘소로 가보자. 잠시 후 대감과 선준, 그리고 서연과 하인들은 산중턱에 있는 묘소로 향했습니다. 묘소에 도착한 서연은 주변 지형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대감마님, 땅을 보십시오. 집안이 약해진 흔적과 묘 아래로 물길이 흐른 자국이 보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서 묘를 파보아라. 하인들이 땅을 파내려가자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감마님. 관이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 할아버님의 관이 어디로 갔단 말이냐? 그때 서연이 묘소 아래 비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근처를 파보십시오. 관이 이쪽으로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인들이 서연이 가리킨 곳을 파자 곧 단단한 나무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아버지. 못난 손자가 이제야 왔습니다. 서연은 다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관이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양지 바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대감마님, 이곳이 진정한 명당입니다. 여기에 다시 이장하시면 할아버님께서 편히 잠드실 것입니다. 대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장을 명하려던 그 순간 산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도와 함께 말을 타고 나타난 이는 바로 직관 김태수였습니다. 대감마님, 여기 계셨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린 대감님의 선산에 있는 땅을 사고자 하는 일을 데리고 왔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바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직관 김태수라 하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김태수와 함께 온 남자가 서연을 보고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살아있다니. 김태수 역시 서연을 보고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습니다. 너희들, 방금 한 말이 무엇이냐? 뭘 보고 그리 놀라는 것이냐? 서연이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태수. 나를 보고 놀란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줄은 몰랐겠지? 당신은 아버지가 찾아낸 명당이 탐나
그 땅에 소피를 묻어 흉지로 조작하고 아버지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었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나마저 없애려 이자를 시켜 강물에 밀어버렸지. 뭐라고? 그 땅이 흉지가 아니었단 말이냐? 내게는 쓸모없는 흉지이니 자신에게 팔라고 하지 않았느냐? 대감의 명에 따라 모두가 김태수가 사려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누가 봐도 평온한 기운이 감도는 명당이었습니다. 그때 한 하인이 땅속에서 검붉은 흙덩이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이 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흙 색깔이 이상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피가 묻혔던 흔적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명당을 흉지로 속여 내 땅을 가로채고 무고한 사람들을 해하려 했구나. 사또, 당장 이 자들을 체포하여 의금부로 압송하시오. 대감마님,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고 김태수와 그의 일당은 모두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는 서연의 아버지 김지관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대감은 선준과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너희 둘 덕분에 내 할아버님을 편히 모실 수 있었고 가문의 큰 화를 막을 수 있었다. 그 명당은 너희가 아니었다면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었을 땅이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곳에서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 거라. 선준과 서연은 대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 후 마을에서는 선준과 서연의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명당에 새 집을 짓고 선준의 어머니를 모시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고 선한 마음과 용기 있는 행동은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옛 조선시대 남쪽 지방의 어느 조용한 강가 마을에 홀어머니와 함께 작은 주막을 꾸려가는 마음씨 착한 젊은이 이선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동이 트기 전 선준은 새벽일을 나가기 위해 안개 낀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변 한쪽에 무언가 희미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젊은 여인이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허름했지만 어딘가 기품이 서려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괜찮으시오. 선주는 놀라 여인의 몸을 흔들었지만 미동도 없자 조심스레 손목에 손을 대어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한 선주는 망설임 없이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군. 우선 집으로 모셔가야겠다. 어머니께서 보시면 놀라실 텐데. 선주는 서둘러 어머니가 계신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막에 도착하니 그의 어머니 황씨 부인이 이른 아침부터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선준아.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등에 업은 그 처자는 누구인고? 어머니, 이 처자가 강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듯 온몸이 젖어 있어 그냥 두면 위험할 것 같아 우선 모셔왔습니다. 황씨 부인은 깜짝 놀라며 다가와 여인의 창백한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이 젊은 처자가 강물에 빠졌단 말이냐. 어서 안으로 들이거라. 어서. 황씨 부인은 선준과 함께 여인을 방으로 옮겨 눕히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방 안 아궁이에 장작불이 타오르며 온기를 더했고 어머니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여인의 얼굴과 손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여인은 미약한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보시오, 아가씨. 정신이 드시오. 여인은 힘겹게 눈을 깜빡이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이곳은 저희 집입니다. 이 마을의 작은 주막이기도 하지요. 아가씨께서 강가에 쓰러져 계신 걸 제가 발견하고 모셔왔습니다.
여인은 놀란 듯 자신의 젖은 옷과 흐트러진 머리를 보고는 당황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운이 없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들께 큰 폐를 끼쳤군요. 송구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목숨을 살리는 것이 먼저지요. 그때 황씨 부인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이제야 정신이 드셨네. 우선 이것부터 들고 기운부터 차리시오.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 여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에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여인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허름한 행색과는 달리 말투와 행동에서 기품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여인은 최서연이라는 이름을 밝혔고 선준의 어머니를 도와 서툴지만 주막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장사를 마친 황씨 부인은 서연의 사연이 궁금하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내 행색을 보아 처음엔 도망친 노비인가 싶었지만 하는 행동을 보니 양가집 교수 같구나. 혹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서연은 긴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는 궁궐에서 일하시던 직관이셨습니다. 직관이라니. 왕실의 묘자리를 보는 그 직관 말이냐? 네, 맞습니다. 아버지는 왕실 종친의 묘자리를 보셨는데 다른 직관들이 그 터를 흉지라며 모함하였습니다. 허면 정말 흉지였던 것이냐? 아닙니다. 아버지는 조선 최고의 풍수사셨습니다. 그들이 흉지라고 주장한 이유는 비가 내리면 그 땅에 흙이 붉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잘못된 묘자리를 추천했다는 누명을 쓰고 머나먼 곳으로 귀향을 가셨고 그곳에서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산소에 인사라도 드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강가에서 잠시 쉬는 사이 누군가 저를 강물로 밀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누군가 너를 밀었다고? 세상에. 우리 서연이 고생이 많았구나. 이왕 이렇게 된 것, 갈 곳도 없다 하니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살자꾸나. 우리 선준이도 내가 싫지만은 않은 눈치더구나. 내 아들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저 녀석이 참 착하고 순박하단다. 서연은 황씨 부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모든 대화를 선주는 문밖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밤, 선준이 어머니에게 이 마을에 사는 박진우 대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 도와드리는 박대감님 댁 있지 않습니까? 대감님께서 요즘 또 그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또. 장마철만 되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나온다는 그 꿈 말이냐? 옆에서 바느질을 하던 서연은 그 대화를 듣고 조용히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선준 씨, 그 대감님이 무슨 꿈을 꾸시기에 그러세요? 몇 해 전부터 장마철만 되면 꿈속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 춥다고 하신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짓누르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은 서연은 무언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준 씨, 혹시 그 대감님 할아버지의 묘가 이 마을 산중턱에 있나요? 맞아. 산중턱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장마철마다 같은 꿈을 꾸신다면 묘지에 물이 찼을 가능성이 큽니다. 묘지에 물이 네, 산중턱에 있는 묘는 비가 많이 내리면 집안이 약해져 물이 스며들기 쉽습니다. 그러면 묘 아래에 있는 관이 물길을 따라 떠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렇다면 이 사실을 대감님께 알려드려야겠구나. 다음 날 아침, 선주는 서둘러 박진우 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그날 주막은 장날이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서연은 바쁘게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막으로 들어서는 한 무리의 남성들을 보고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리의 중심에는 날카로운 눈매와 교활한 미소를 띤 중년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버지의 동료였던 직관 김태수였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려던 찰나 김태수와 함께 온 남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직관 나리, 친구분의 여식도 이제 처리했으니 마음이 놓이시겠습니다. 조용히 하게.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급히 몸을 숨겨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 명당에 있던 소피도 지난밤에 다 덮어 정리했습니다요.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가 보신 땅은 명당이 맞았어. 김태수가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소피를 묻어 흉지로 위장하고 아버지를 모함한 거였구나. 분노가 치밀었지만 서연은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같은 시각, 선주는 박진우 대감을 만나 간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뭐라고? 내 꿈이 묘지 때문일 수 있단 말이냐? 네, 대감마님. 저희 주막에 있는 서연이라는 여인이 풍수의 조예가 깊은데 그리 말하였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당장 그 여인을 데리고 내 할아버님 묘소로 가보자. 잠시 후 대감과 선준, 그리고 서연과 하인들은 산중턱에 있는 묘소로 향했습니다. 묘소에 도착한 서연은 주변 지형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대감마님, 땅을 보십시오. 집안이 약해진 흔적과 묘 아래로 물길이 흐른 자국이 보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서 묘를 파보아라. 하인들이 땅을 파내려 가자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감마님. 관이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 할아버님의 관이 어디로 갔단 말이냐? 그때 서연이 묘소 아래 비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근처를 파보십시오. 관이 이쪽으로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인들이 서연이 가리킨 곳을 파자 곧 단단한 나무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아버지. 못난 손자가 이제야 왔습니다. 서연은 다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관이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양지 바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대감마님, 이곳이 진정한 명당입니다. 여기에 다시 이장하시면 할아버님께서 편히 잠드실 것입니다. 대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장을 명하려던 그 순간 산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도와 함께 말을 타고 나타난 이는 바로 직관 김태수였습니다. 대감마님, 여기 계셨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린 대감님의 선산에 있는 땅을 사고자 하는 일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 대감마님. 제가 바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직관 김태수라 하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김태수와 함께 온 남자가 서연을 보고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살아있다니. 김태수 역시 서연을 보고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습니다. 너희들, 방금 한 말이 무엇이냐? 뭘 보고 그리 놀라는 것이냐? 서연이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태수. 나를 보고 놀란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줄은 몰랐겠지? 당신은 아버지가 찾아낸 명당이 탐나 그 땅에 소피를 묻어 흉지로 조작하고 아버지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었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나마저 없애려 이자를 시켜 강물에 밀어버렸지. 뭐라고? 그 땅이 흉지가 아니었단 말이냐? 내게는 쓸모없는 흉지이니 자신에게 팔라고 하지 않았느냐? 대감의 명에 따라 모두가 김태수가 사려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누가 봐도 평온한 기운이 감도는 명당이었습니다. 그때 한 하인이 땅속에서 검붉은 흙덩이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이 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흙 색깔이 이상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피가 묻혔던 흔적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명당을 흉지로 속여 내 땅을 가로채고 무고한 사람들을 해하려 했구나. 사또, 당장 이 자들을 체포하여 의금부로 압송하시오. 대감마님,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고 김태수와 그의 일당은 모두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는 서연의 아버지 김지관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대감은 선준과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너희 둘 덕분에 내 할아버님을 편히 모실 수 있었고 가문의 큰 화를 막을 수 있었다. 그 명당은 너희가 아니었다면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었을 땅이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곳에서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 거라. 선준과 서연은 대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 후 마을에서는 선준과 서연의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명당에 새 집을 짓고 선준의 어머니를 모시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고 선한 마음과 용기 있는 행동은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옛 조선시대 남쪽 지방의 어느 조용한 강가 마을에 홀어머니와 함께 작은 주막을 꾸려가는 마음씨 착한 젊은이 이선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동이 트기 전 선준은 새벽일을 나가기 위해 안개 낀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변 한쪽에 무언가 희미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젊은 여인이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허름했지만 어딘가 기품이 서려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괜찮으시오. 선주는 놀라 여인의 몸을 흔들었지만 미동도 없자 조심스레 손목에 손을 대어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한 선주는 망설임 없이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군. 우선 집으로 모셔가야겠다. 어머니께서 보시면 놀라실 텐데. 선주는 서둘러 어머니가 계신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막에 도착하니 그의 어머니 황씨 부인이 이른 아침부터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선준아.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등에 업은 그 처자는 누구인고? 어머니, 이 처자가 강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듯 온몸이 젖어 있어 그냥 두면 위험할 것 같아 우선 모셔왔습니다. 황씨 부인은 깜짝 놀라며 다가와 여인의 창백한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이 젊은 처자가 강물에 빠졌단 말이냐. 어서 안으로 들이거라. 어서. 황씨 부인은 선준과 함께 여인을 방으로 옮겨 눕히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방 안 아궁이에 장작불이 타오르며 온기를 더했고 어머니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여인의 얼굴과 손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여인은 미약한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보시오, 아가씨. 정신이 드시오. 여인은 힘겹게 눈을 깜빡이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이곳은 저희 집입니다. 이 마을의 작은 주막이기도 하지요. 아가씨께서 강가에 쓰러져 계신 걸 제가 발견하고 모셔왔습니다. 여인은 놀란 듯 자신의 젖은 옷과 흐트러진 머리를 보고는 당황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운이 없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들께 큰 폐를 끼쳤군요. 송구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목숨을 살리는 것이 먼저지요. 그때 황씨 부인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이제야 정신이 드셨네. 우선 이것부터 들고 기운부터 차리시오.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 여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에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여인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허름한 행색과는 달리 말투와 행동에서 기품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여인은 최서연이라는 이름을 밝혔고